오늘은 자료 구조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데이터의 추상화와 관련돼서, 그리고 추상 데이터 타입과 이제 이 수업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 구조, 그리고 그 알고리즘들을 비교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우리는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어떤 것을 사용할 때 추상화된 형태로 사용하는 게 편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동차는 그냥 운전해서 가면 되는 거지, 내부에 엔진이 어떻게 생겼고 뭐 내부적으로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게 이제 추상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를 사용할 때도 그 내부적인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잘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정수다, 뭐 부동소수다, 문자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것이 타입이라 그러죠. 데이터의 타입. 데이터를 구분하는, 분류하는 할 때 우리가 이 데이터는 이런 타입이다, 저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와 해당 값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에 의해서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타입의 특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int라는 타입이 있다. 그럼 int는 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값을 가지겠죠. C++이나 C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이게 몇 바이트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그리고 in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고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칙 연산 중에서도 뭐 정수 나눗셈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동소수 나눗셈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타입 중에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ADT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특정 구현 방식과 무관한 데이터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서 소개한 int는 추상 데이터 타입일까? 어떻게 보면 추상 데이터 타입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int도 하나의 정수를 구현한 하나의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T라고 불리기에는 힘듭니다. ADT가 아니라 하나의 추상화된 데이터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추상화되어 있죠. 우리가 쓰는데 범위만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사칙 연산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실제로 사용하는데 내부적으로 int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정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내부적으로? 2의 보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가 되고 잘 기억도 안 나. 그래서 그걸 몰라도 우리는 쓰죠. 그렇죠? 가끔은 알 필요는 있는데 웬만한 경우에 뭐 사용자의 나이를 모델링 한다든지 뭐 등등을 할 때는 잘 몰라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int는 ADT는 아니다. 우리가 정수를 생각할 때 정수는 무한하게 크고 작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컴퓨터에서 쓰는 이 int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컴퓨터에서 쓰는 우리의 데이터 타입들은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을 영어로는 primitive, basic 타입이라는데 해당 타입의 특정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게 primitive 타입이라고 그래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primitive 타입가 딱 8개 있습니다. C++도 비슷해요. 프로그램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C++은 int, float, double, character, bool 뭐 등등이 있습니다. 더 있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복합 타입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배열, 문자열. 문자열도 문자들이 여러 개 모아서 어떤 특정 문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배열, 문자열, C의 구조체, 뭐 등등입니다. 배열과 문자열과 구조체가 좀 다른 점은 배열과 문자열은 동일한 타입들로 동일한 값들, 동일한 종류의 값들이 여러 개 모여져 있죠. 근데 구조체는 다양한 종류의 값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복합 타입이 있지만 프로그래머에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제공을 하죠. 배열, 문자열, 구조체, 클래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복합 타입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써야 되는 다수의 복합 타입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보고 배워볼 거예요. 그 자료 구조들을 뭐 스택, 큐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자료 구조. 보통은 간단한 것들은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다들 알겠지만 언어에 포함된 원시 타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수 2개를 받아서 그것의 합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C++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받아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있네요.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문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문법 오류는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네? 오버플로우. 예. 오버플로우.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int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ij를 받을 때에도 받을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한된 범위 내에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i 플러스 j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매우 큰 정수 2개를 더하면 그 2개의 결과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죠.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값을 가지게 되죠. 무슨 마이너스 값이 가질 텐데 어쨌든 엉뚱한 값을 가지게 돼요. 뭐 마이너스 2개를 더하면 다시 플러스 되나? 하여튼 뭔가는 우리와 기대와는 다른 값을 가지게 돼요. 그게 마이너스가 되든 뭐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값하고는 다른 값이 가지게 되고 그게 왜 그래? 오버플로우,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할 때 아니면 타입을 사용할 때 뭘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것의 도메인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도메인 내에서 잘 동작하도록. 그리고 혹시 내가 하는 어떤 연산들이 그 범위의 내에서 이루어질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잖아요. 2개 더하는 거. 2개 더하는 것조차도 완벽하게
못 짠 거죠. 만약 감안한다면 IJ의 범위를 보고 IJ의 범위가 잘못되면 뭐 차라리 오류 메시지 이건 범위가 커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값을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첫 번째 예제는 뭐 그 오버플로우를 강조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늘 데이터를 사용할 때 그것의 도메인, 그의 연산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강건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로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각형의 면적. 그러면 단순하게 사각형을 정수 4개나 뭐 다른 거 갖고 나타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IJ처럼 정수 2개 하면은 그냥 원시 타입 갖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각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사각형을 그 원시 타입을 가지고 원시 타입 하나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각형의 자료 구조를 내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뭐 이런 구조체. 근데 여기도 보시면 사각형인데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여기처럼 upper left xy 요 xy 값이 되겠죠. 그리고 폭과 높이 형태로 사각형을 나타내는. 이게 보통은 그 컴퓨터의 라이브러리에서 그 GUI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포인트라는 거를 별도로 자료 구조로 만들고 자료 구조라기보다 하여튼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고 그 포인트 하나 갖고 있고 높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이 수업에서 다루진 않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컴퓨터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이게 관심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건 배열, 뭐 스택, 큐처럼 좀 복잡한 자료 구조들만 주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우리가 새롭게 모델링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실습이 있네. 이 실습은 따르게 나중에 해볼게요. 어쨌든 삼각형을 우리가 모델링하면 이렇게 삼각형 3개로 점 3개로 삼각형을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모델링 할 수가 있죠. 이게 클래스라고. 물론 스트럭처도 이게 되죠. C++에서 스트럭처도 돼. 특성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보통은 스트럭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땐 스트럭처를 많이 쓰고 실제 클래스처럼 메소드까지 정의할 때는 클래스를 많이 쓰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실습 때 좀 이따 해볼게요. 에리어하고 어떤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 좌표가 이 삼각형 내에 있는지 그런 메소드들을 우리가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삼각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이 값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산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겠고 특징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보면 이 area나 is inside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몰라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클래스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료구조. 자료구조라는 건 뭘까? 데이터 스트럭처. 복합 타입의 구체적인 구현을 자료구조라 그래요. 첫 시간에 우리가 교과목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스택은 자료구조가 아니라 ADT예요. ADT라고 추상 데이터 타입이고 복합 추상 데이터 타입인데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맨 위에 가게 되겠고 꺼낼 때도 맨 위에 있는 것만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우리는 배열을 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고 연결구조라고 하는 기법을 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현되니 있는 거가 각각이 이제 자료구조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구현. 그래서 자료구조의 주요 특징은 개별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복합 타입이니까. 개별 요소들의 배치가 각 요소의 접근 방법을 결정을 한다. 배치와 접근 방법이 모두 캡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료구조. 스택은 실제적으로 구현은 우리가 하지만 구현된 결과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게 내부적으로 배열로 만들어져 있던 연결구조로 만들어져 있던 사용할 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ADT는 논리적인 비유고 자료구조는 구체적인 구현이에요. 그래서 ADT로 얘기할 때는 공간 복잡성이나 개별 연산의 복잡성을 논할 수가 없어요. 스택이 있다. 그럼 스택의 비용이 뭘까?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빼낼 때 비용이 얼마 들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추상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현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이니까. 하지만 자료구조. 그래서 배열로 구현된 스택이다. 배열로 구현된 스택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논할 수 있어요. 집어넣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고 빼내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복잡성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구조가 돼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석해서 성능을 분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성능을 분석할 때 뒤에 얘기하겠지만 주로 뭘 살펴봐요? 성능을 분석할 때?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냐. 그리고 각각의 연산들이 속도가 얼마나 걸리냐. 느리냐, 빠르냐. 이런 형태로 이제 따져주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객체지향에서 클래스를 정의하면 클래스를 사용한 측에서는 클래스는 뭐가 돼요? ADT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있으면 이거는 ADT가 되는 거죠. 사용하는 측에서는. 근데 만드는 측에서는 자료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보통 이런 삼각형 말고 스택 뭐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스택에다가 정수를 집어넣고 싶을 때도 있고 학생을 집어넣고 싶을 때도 있고 사각형을 집어넣고 싶을 때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 스택이라는 게 특징적으로 뭐 다른 우리가 살펴볼 것도 마찬가지지만 삼각형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정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구현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차지하는 공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을 구현하는데 구현하는 알고리즘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수를 저장한 스택 따로 구현해 놓고 부동수 저장하는 거 따로 구현해 놓고 또 뭐 학생을 집어넣는 거 따로 구현해 놓고 그렇지 않는 겁니다. 왜? 코드가 중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들면 이 자료 구조에는 뭘 집어넣을 수?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면 정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범용 자료 구조라는 거는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특정한 타입으로 생성이 되죠. 정수를 집어넣는 스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뭐만 집어넣을 수 있어? 정수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 만들 때에는 그냥 T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해 가지고 아무거나
아무런 타입이나 집어넣을 수가 있게 만들어 놓게 되겠죠. 그래서 C++에서는 템플릿이라는 걸 씁니다. 템플릿. 그렇지만 처음부터 템플릿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구현하면 조금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 한다? 항상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에는 정수를 집어넣는 거, 원시 타입을 집어넣는 걸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것들을 그래도 좀 더 익숙한 문법 갖고 이제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f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int n 이런 게 이제 자료 구조의 연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주면 끝이야, 실질적으로. 근데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만들 때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갖고 노는 게 뭐예요? 정수만 갖고 놀 거예요. 근데 이 정수만 가지고 놀던 어떤 함수를 범용 자료 구조로 C++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tn으로 뭐 위에 타입 뭐 템플릿 뭐 쓰겠지. 그 문법은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요 함수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요거랑 요거에 우리가 요렇게 해서 요로 가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요로 가면서. 네? 범위? No. 범위. 응? 범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료 구조에서 t로 가면서 예를 들면 얘를 우리가 만들 때 int list 10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면은 t list 10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t로 바꾸면 요번에는 뭐 다른 거다. 그러면 뭐 더블이다. 그럼 더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공간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게 뭘까?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아까 분류 보면? 응? 원시 타입, 복합 타입에서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인트는? 원시 타입이죠. t가 되면 얘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원시 타입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근데 원시 타입만 올 수 있어요? 모두 올 수 있어요. t에 뭐가 올 수 있어요? 복합 타입도 올 수 있어요. 문자열, 삼각형, 사각형, 스튜던트, 학생, 뭐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달라져야 돼요. 왜? 정수를 전달하는 거하고 학생을 전달하는 거는 어때? 같아? 다르죠.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학생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유지한다. 그럼 학생 하나를 우리가 인자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call by value, 복사 방식이 있고 주소를 이용해 전달하는 방식이 있죠. 그럼 보통 큰 덩어리를 전달할 때는 복사 방식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데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알고리즘은 n을 썼을 때요, 요걸 썼을 때 바뀔까 안 바뀔까? 요거랑 바뀔까 안 바뀔까? 여기 때와 여기 때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만들었을 때하고 범용 자료를 구현했을 때의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 어떤 부분? 요 인자들에서 인자는 이제 인트는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 정수 하나 전달하나 주소를 전달하나 거의 4바이트 똑같을 테니까 신경 안 써요. 그냥 원시 타입들은 다 콜바이 밸류로 당연히 전달하겠죠. 근데 범용 자료 구조가 되면은 이 T는 그냥 원시 타입일 수도 있고 좀 덩치가 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덩치가 큰 거에 대해서는 인자 전달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줘야 된다. 근데 성질 써줄 건 뭐가 있어? 그냥 C++에서는 reference, const 성격에 따라서 앞에다 const 붙여줄 수도 있고 안 붙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만 바꾸면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현해 놓고 프로젝트 복사해서 인트 있던 자리를 다 t로 바꾸고 메소드 인자들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int g 해가지고 그 저장되어 있는 걸 반환할 때도 그럼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보는데 그런 것들만 신경 써주면 된다. 범용자료 구조를 바꿀 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내가 하나의 자료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범용자료 구조 한번 바꿔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인트를 위해서 만들었을 때 그거를 범용자료 구조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게 뭔지만 잘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범용자료 구조가 되면은 원시 타입 말고도 뭘 받을 수 있다? 복합 타입도 그 인자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고려가 조금만 들어가 주시면 된다. 그럼 자료 구조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추가, 추출, 보기, 삭제, 검색, 반복자, 기타 연산, 상태 조회 이런 메소드들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왜? 우리는 자료 구조의 복합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배열 같은 생각하면 자료를 하나 넣고 싶고 있는 자료를 빼고 싶고 거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검색하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 추출, 보기와 추출은 무슨 차이 있을까? 추출은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빼서 주고 삭제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픽은 삭제는 안 해. 그러니까 스택 같은 경우에는 픽은 맨 위에 뭐가 있는지만 알려줘요. 그렇지만 맨 위에서 걔를 제거를 안 해요. 팝은 어떻게 할까? 맨 위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출하고 보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삭제, 검색. 근데 스택 같은 데는 이런 거 안 만들어요. 걔는 무조건 맨 위만 갖고 하니까. 근데 리스트, 다른 자료 구조에서는 검색하는 게 또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저장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주 목적이 검색일 수가 있어요. 검색하는 게. 그리고 기타 연산들도 있고, 요런 것들. 현재 자료 구조의 데이터가 하나도 없느냐. is full. 배열은 is full이 일어날 수 있죠. 배열은. 내부적으로 배열로 스택을 만들었다. 10개다. 그럼 몇 개만 저장할 수 있어요? 10개만 저장할 수 있죠. 10개가 저장인데 하나 더 저장할래. 저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is full이 중요해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연결 구조 같은 경우에는 full이 발생을 안 해요.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get size처럼 현재 몇 개 저장되어 있지가 또 알려줘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종 자료 구조를 만들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push, put, add 그러니까 이 용어들도 잘 봐두시면 자바는 이런 용어를 쓰고 C++는 또 이런 용어를 쓰고 파이썬은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푸시한다, 풋한다, 애드한다. 그리고 팝한다. 또 여기는 없는데 또 많이 쓰는 용어가 폴이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추출할 때는 팝, 폴 뭐 이런 걸 써요. 자료 구조에 우리가 만들 거의 종류에는 선형과 비선형이 있습니다. 선형은 이렇게 내 뒤에 뭐가 있고 뒤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앞에도 하나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거의 선형이에요. 비선형은 내 뒤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트리라 그래요. 트리는 선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 밑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올 수도 있고 3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선형은 아니에요. 배열은 연달아 있는 거죠. 선형이에요. 자료 구조 이렇게 연결 구조도 하나짜리는 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선형은 후속이 하나만 만 올 수 있어요. 또 자기 앞에 오는 애도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동질 구조, 비동질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애들이 다 동일한 타입이냐, 동일하지 않냐.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동질 구조의 자료 구조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정적인가, 동적인가. 배열로 만들면 정적이에요. 왜 용량이 고정되잖아요. 근데 연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이 트리 같은 것도 연결 구조를 만들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그애를 동적 자료 구조라고 그래요. 용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리스트라는 것이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BTS의 이게 CD인데 CD에 있는 음악 목록은 리스트로 만들면 제일 좋죠.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돼야 돼? 이미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배열로 만들면 좋겠네. 그렇죠? 리스트로 해서 0번째 틀고 싶다, 3번째 틀고 싶다, 뭐 5번째 틀고 싶다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택 큐. 이게 이제 뭐 이런 거는 스택이죠. 이렇게 하려면 쌓아놓은 거. 그래서 항상 어디 위에서 넣고 위에서 빼내는 게 이제 스택이고요. 큐. 얘네들은 실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ADT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구현에 따라가 이제 자료 구조가 되는 거고, 비선형 트리 그래프. 얘는 트리예요. 트리는 루트라는 게 있어요. 트리는 루트라는 노드가 있어요. 루트라는 노드는 뭘까? 부모가 없는 노드가 루트예요. 그게 하나 존재를 해요. 나머지들은 다 부모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루트로부터 노드까지의 가는 방법이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트리예요. 이건 트리예요. 근데 여기다가 선을 하나 딱 긋잖아요. 그럼 얘 트리가 될까? 안 돼요. 왜? 여기로 가는 방법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트리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프는 트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프가 이런 집합이면 그 그래프 안에 뭐가 있어요? 트리가 있어요. 특수한 그래프죠. 트리는. 그래서 얘는 트리예요. 트리. 해리포터. 트리. 가족 관계도 트리. 얘는 지하철 노선도죠. 얘는 뭘로 나타낼까? 얘는 트리는 아니에요. 여기로 가는데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막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죠. 얘는 뭐예요?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컴퓨터로 나타내라.
나타내야 된다. 그럼 그래프로 표현하겠죠. 그래프로. 이런 건 트리로.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트리 그래프는 다 ADT를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트리는 방향성을 얘기를 안 해요. 왜? 부모 아래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프는 방향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가 있어요.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무방향이에요. 여기서 여기로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여기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래프들은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는 갈 수 있어도 거꾸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프는 우리 컴퓨터에서 어디서 많이 쓸까? 그래프는 어느 과목에서 많이 쓰일까요? 어느 세무 분야? 예. 그래프. 통신, 네트워크는 주로 뭘로 표현돼요? 그래프로 표현이 돼요. 그게 이더넷이 되든 인터넷이 되든 와이파이가 되든 뭐가 되든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서로 되게 밀접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했을 때 자료 구조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료 구조를 생각하면 알고리즘이 나와요. 거꾸로 알고리즘부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알고리즘을 생각하면 그것에 맞는 뭐가 나와요? 자료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 똑같은 거예요. 함께 설계돼야 됩니다. 치킨을 먹을 때 맥주가 있어야 돼요. 맥주를 먹을 때 치킨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는 서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료 구조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고, 알고리즘이 결정이 되면 그 알고리즘에 맞는 자료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생각하든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떻게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럼 여러 종류의 방법들 중에 한 종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할까? 이왕 선택할 바에는 성능이 좋은 걸 선택을 하겠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성능이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해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알고리즘인데 난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구현을 직접 해야 돼요. 그냥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서치 쓰면 되면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구현을 해야 돼. 그러면 너무 어려운 알고리즘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뭘 못해? 구현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 내가 이해가 되더라도 구현하기가 너무 번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응용에서 그 정도의 성능이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구현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문제가 됐을 때 잘 고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제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알고리즘을 봤을 때 두 개의 성능을 비교해서 얘가 성능이 더 좋구나. 이거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파악하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수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우수할까?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성능이 있죠. 성능. 근데 이 성능이라는 거는 주로 요 알고리즘 요 문제를 넣었을 때
답을 주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통 얘기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를 늘 같이 따져줘야 돼요. 성능하고 그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 어마어마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 성능은 매우 우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예를 들면 무슨 요 NFC 태그에다 구현하려고 그런다? 구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도 중요합니다. 공간을 적게 필요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직접 해야 되면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응용이 어디서 사용이 될지 어느 환경에서 사용될지 보고 그게 꼭 아주 빠른 알고리즘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꼭 굳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안 쓸 거예요.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귀찮고 고칠 때도 힘들고 그래서 구현하기 좋은 거 가독성이 좋은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근데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데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능 떨어진 거 쓸 수가 없죠. 이거와 이거 어느 게 성능이 빠를까? 얘가 빠르겠죠? 그렇죠? 얘는 요 덧셈을 몇 번 할까? n번 하죠. 얘는 덧셈 한 번, 곱셈 한 번, 나눗셈 한 번 해요. 그렇게 따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곱셈은 덧셈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얘가 안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걸 따지는데 나는 어차피 데이터를 큰 걸 안 써. 끼케야 20번 반복이 된다. 그럼 얘를 쓰나 큰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1000번 루프를 돌아야 돼. 그럼 이런 걸 쓰느니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봐주셔야 돼요. 내가 항상 이 n이라는 거를 얼마만큼 범위에서 쓰느냐가 또 성능,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지금 n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얘가 훨씬 좋은 건데 n이 작아버려. n이 3이야. 그럼 이거보다 이게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성능을 따질 때 내가 구현하는 응용에서 그 n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지, 그 입력의 크기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텐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데서 데이터를 내가 찾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방법 다 여러분들이 알죠? 선형 검색, 이진 검색. 잘 모르시는 분, 이진 검색은 다 안다고 치고, 선형 검색은 요거예요. 하나씩 비교해 가는 거예요. 선형 검색은. 근데 정렬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선형 검색할 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하고 정렬이 돼 있을 때 선형 검색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정렬이 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선형 검색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니죠.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비교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정렬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없어. 자꾸 내가 있는 게.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맨 끝까지 항상 가야 돼요.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내가 100이라는 값을 찾고자 한다. 근데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쭉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17을 찾고 싶다. 17. 그럼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가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계속 갈까? 계속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검색이더라도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하고 정렬이 안 돼 있는 경우하고는
우리가 코드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는 그냥 n 끝까지 가서 검색을 계속 하도록 구현할 거고, 하나는 값을 비교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얘보다 작으면 중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19에 왔을 때 내가 17이죠. 얘보다 작죠. 지금까지 없었어. 그럼 없는 거야. 그래서 선형 검색. 처음부터 하나씩 비교한다. 최악의 경우 몇 번 비교해야 될까? 최악의 경우 전체죠. n번 비교를 해야 되겠죠. 평균적으로 몇 번 비교할까? 뭐 따져볼 수도 있는데 그냥 반번 하겠지. 반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따지려면 따져도 되는데 그냥 반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진 검색은 어떻게 하냐? 이진 검색은 처음에 어디랑 비교해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몇을 찾을까? 뭐 27을 찾자. 그러면 22랑 비교해서 22보다 크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후보에서 배제가 돼요. 후보에서 배제가 되는 애가 몇 개야? 반 개가 나가 떨어져요. 매번. 한 번씩 비교할 때는 몇 개가씩 떨어져요. 선형 검색할 때는. 한 번 비교할 때마다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이진 검색에서는 한 번 비교할 때마다 몇 개가 떨어져 나가요? 반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하려는 범위가 반씩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20보다 크니까 여기서의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29. 29보다 작네? 1로 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진 검색. 최악의 경우 몇 번 필요할까? 얘는 로그 n이 필요해요. 로그 n. 로그 n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번 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하는 일이. 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24개가 있다. 최악의 경우 몇 번 비교해요? 10번 비교하면 돼요. 2의 10승이 1024잖아요. 그러면 로그 n. 로그 n에서 이 로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2야. 2. 2요, 2. 그러면 여기가 1024면 2의 10승이니까 얼마? 10이에요. 10번 비교하면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평균적으로도 로그 n이에요. 얘는 그냥 이렇게 다 가. 선형은 요거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2를 찾자 그러면 2 보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진 검색은 어때? 2를 찾으려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다 가요. 항상 로그 n을 해요. 얘는 항상 로그 n, 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베스트 케이스는 O 안에 끝나요. 그렇죠? 얘는 베스트 케이스에 O 안에 안 끝나. 로그 n이에요. 로그 n은 아니구나. 베스트 케이스에 22가 만날 수도 있구나. 그렇죠? 얘도 O 아니구나.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선형 검색보다 이진 검색이 성능이 좋다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데이터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선형 검색의 비용은 선형 검색은 뒤에 나오겠는데 ON이에요. n번. 최악의 경우 ON번. n번. 선형 검색은 정렬이 돼 있던 정렬이 안 돼 있던 물론 정렬이 돼 있을 중간에 끝날 수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면은 최악의 경우는 ON이에요. 그렇죠? 선형. 정렬이 돼 있던. 이진은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이진 검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정렬부터 해야 돼요. 근데 정렬하는 비용은 n로그 n이에요. 아니면 나쁜 알고리즘 쓰면은 n제곱이 돼요. 정렬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O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n 로그 n, n 로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중 검색할까? 안 할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 이중 검색으로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경우에 이중 검색을 할까?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검색을 해야 돼. 그래서 이중 검색을 하자 라고 왜 할까? 할까? 아닐까? 안 할까? 어떤 경우에 할까? 응?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할까? 네? 네, 검색을 자주 할 때. 정렬해 놓고 그 정렬된 거를 내가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 이 비용이 아깝지가 않죠. 근데 내가 한 번만 검색을 할 거야. 그럼 이 비용이 아까워요.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려운 수학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선형 검색을 ON, 이진 검색을 O 로그 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O가 뭐냐? 빅 O. 빅 O에 대해서 좀 끝나고 한번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